16화에서 벽돌집, 즉 과실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벽돌, 즉 가리가 많아야 되고 벽돌이 튼튼해야 하고 시멘트, 즉 칼슘이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하면 칼슘을 뺀 나머지 양분, 즉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황, 붕소는 식물체에서 이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양분 부족 시 먼저 나온 잎에서 새 잎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칼슘은 이동성이 낮아서 자주 살포가 필요합니다. 만일 칼슘이 너무 잘 이동해 버린다면 마치 시멘트처럼 막 생장하는 과실이나 잎이 작은 채 고정하게 되므로 자연 선이상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칼슘은 언제 뿌려야 할까요? 작물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처리 시기가 다르고 수확기까지 칼슘제를 자주 살포하면 가실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하 목적에 따라서 저장용은 과실이 생장하는 시기에 자주 살포해야 하지만 조기 출하용 경우 두어 번 살포하게 됩니다. 보통 칼슘은 토양 개량용일 경우 산성 토양을 개선하여 양분 흡수를 좋게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칼슘은 과체류를 단단하게 하고 저장성을 높게 하며 이것은 연면 시비를 자주 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료에는 보통 칼슘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연면 시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슘이 늦게 이동하므로 칼슘 문제가 생기면 끝부분, 껍질 부분을 포함해서 끝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잎은 빛을 사냥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는 지별판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빛을 사냥하고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중심 원소이기도 합니다. 엽록소는 광합성과 연결되며 광합성을 잘해야 잎사귀가 햇빛을 잘 이용해야 당도 좋은 과실이 생산됩니다. 지별판이 많아야 충분한 전기가 생산되듯이 엽록소, 즉 마그네슘이 많아야 광합성이 잘 되고 당도가 높아집니다. 마그네슘은 식물체 안으로 잘 이동합니다. 따라서 토양 속에서 적정 수준으로 존재한다면 잎에도 동일하게 적절하게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2% 이상 함유된 복합 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지금 적절하게 뿌렸다고 해서 즉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 지식을 알고 대응해야 그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개의 토양 분석 결과치입니다. 오랫동안 과수 농사를 지으신 농가와 이제 귀농하여 과수를 시작한 농가의 토양 진단 결과입니다. 이웃이다 보니 오랜 경험자가 귀농자에게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실제 두 농가는 마그네슘 토양 진단 결과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결과치에서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아래쪽의 농가에서 극명하게 맛있는 과실이 생산됩니다. 그 차이는 마그네슘이 토양에 적정량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토양 진단 결과가 이런 결핍 수준이라면 좋은 과실을 맺기 힘듭니다. 그래서 당도 높은 과실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 황 성분이 맛, 향, 색에 관여할까요? 맛, 향, 색을 결정하는 단백질은 곧 여러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체 아미노산의 10%가 바로 황이 함유된 아미노산입니다. 즉 토양 속에 황이 많은지 여부에 따라 작물 속에 황 함량이 정해져서 맛, 향, 색깔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아무리 과수농업
경력이 많다고 하여도 당도 측면에서 마그네슘, 맛, 향, 색깔 측면에서 황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용 복합비료의 경우는 질소, 인산, 칼륨만이 있을 뿐인데 이것을 매년 하듯이 계속 사용하였다면 결국 맛없는 과실을 생산하고 맙니다. 따라서 비료 관련 전문 교육에 참여해서 잘 배우고 자신의 과수원에서 그 지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양 속에 황이 많아야 작물 속에서도 황 함량이 많아서 맛, 향, 색깔이 좋은 과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실뿐만 아니라 차, 커피, 향신료 등은 맛, 향기, 색깔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화산활동의 영향으로 토양 속 황 성분이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예로 들어서 황 이야기를 해보면 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역, 이 중에서 동남아시아는 토양에 황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럽인들이 총칼로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 때 그곳 차를 맛보고 반해서 유럽에 차를 심어 재배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수확한 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수확한 차 맛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나빴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럽 대륙의 토양 속에 황 성분이 동남아 지역에 비해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세계 10대 요리 중에서 5개가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래된 것이고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요리는 토양 속에 황이 많은 까닭에 거기에서 자란 향신료가 향기, 맛, 색깔 또한 좋습니다. 붕소는 신초와 열매로 비료 양분과 광합성 산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수분 흡수와 질소, 칼륨, 칼슘 등 양분 흡수를 잘 하도록 하고 생육 초기 개화, 수정, 세포 분열을 할 때에 붕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붕소 흡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회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리고 모래 토양에서 양분 유실이 많을 때, 무엇보다도 토양이 건조할 때 부족되기 쉽습니다. 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면 시비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0.2%로 함유된 비료를 토양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붕소 비료와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하고 있는 붕소 비료를 함량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설명한 대로 외국인들은 큰 과실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한 붕소 비료 함량은 그림에서처럼 0.05%이지만 국산 붕소 비료는 0.2%로 수입품 대비 4배 많은 함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붕소 비료를 토양에 살포할 경우 수입한 붕소 비료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나라 과실 시장에 어울리는 큰 과실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붕소는 신초와 열매로 비료 양분과 광합성 산물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붕소가 잘 흡수되려면 토양 수분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유기물 비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잔뿌리가 많은 상태라면 대부분 붕소 부족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토양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유기질 퇴비가 부족하거나 토양 물리성이 나빠서 잔뿌리 발생량이 적은 상태라면 붕소 부족 증상을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연면 시비할 수 있지만 대부분 0.2%로 함유된 비료를 토양에 뿌려주는데 0.2% 이상 함유된 비료를 사용한다면 과잉장애가 유발됩니다. 붕소는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 즉 생육 초기에 50% 이상 흡수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꽃에 곰팡이병이 많은 경우
개화기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토양 개량 시 석회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면, 또한 이미 식물체 안에 칼슘 함량이 너무 많다면 붕소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많으면 작물이 붕소를 흡수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붕소 과잉과 부족 상태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붕소가 부족하면 양분 이동이 막히기 때문에 과실 속이나 새 줄기, 신초의 끝부분에서 생장점이 죽거나 통도 조직이 죽게 됩니다. 먼저 배를 보면 과실 내부가 코르크화되거나 스펀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포도의 경우에는 화진 증상과 과립이 일정하지 않는 것, 즉 큰 과립과 작은 과립이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의 경우에도 속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감귤은 토양 시비와 더불어서 연면 시비를 병행할 경우 붕소 과다로 인해서 신초 끝이 타게 되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